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드라마에서나 보던 상황이 현실이 되어버린 20대 후반 여자예요. 무뚝뚝하지만 저한테만은 따뜻했던 남편의 소름 돋는 배신으로 상처받았습니다. 저는 간호대를 나왔어요. 졸업하면 누구나 꿈꾸는 나이팅게일이 되어보겠다고 생각했죠. 종합병원에 취업을 하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남편은 소아과 의사로 병원에서 돌부처로 불릴 만큼 무뚝뚝하고 심하게 말하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노총각 의사였어요. 그래서 소아과 간호사로 가면 속 답답해 죽는다는 소문이 돌 만큼 우리 병원 간호사들의 기피과 중 하나였는데 갓 들어온 병아리 간호사에게는 선택권이란 있을 수가 없었고 악명 높은 소아과로 배치됐죠. 남편과의 첫 만남은 정말 아무리 짜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만큼 무미건조했어요. 첫 직장에서 굳이 따지자면 상사라고 할 수 있는 남편에게 저는 최대한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에 소아과에 배치된 신입간호사 김지연입니다. 네. 남편의 대답은 네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소아과 생활은 정말 하루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바빴고 누구나 겪는 신입 간호사에 대한 괴롭힘으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남편은 소문대로 돌부처 그 자체였어요. 네, 아니요. 뭐뭐 하세요. 남편에게 2달간 들은 단어의 대부분이 저 3개였고 남편과 30초 이상 대화해 본 적이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서먹한 관계로 지내던 어느 날 스케줄 전달을 하기 위해 남편의 진료실로 들어갔는데 정말 그 돌부처로 불리는 인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낚시 영상을 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더라고요. 저는 작은 낚시터를 운영하는 집안의 맏딸로 어릴 때부터 낚시터에 오는 아저씨들에게 훈수를 둘 만큼 낚시라면 빠삭한, 어쩌면 그쪽에서 보기 드문 여자였죠. 저는 그 모습에 용기 내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선생님, 보시는 영상의 방법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민물낚시에는 좀 더 나아요. 지연 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 저희 아버지가 낚시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낚시터에 살아서 좀 알아요.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남편과 처음으로 여러 단어가 섞인 대화를 나눈 이후 남편은 심심하면 저를 불러서 낚시 이야기를 물어봤고 쉬는 날도 같이 맞춰서 같이 낚시를 가기도 할 만큼 저희는 낚시를 주제로 급격히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냥 좋다고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병원에서 신입 간호사가 병원 오자마자 꼬리쳐서 의사 꼬신다고 소문이 났고 선배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난이 곱게 여겨 괴롭힘이 점점 심해졌어요. 정말 간호사를 그만하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 후에도 선배들의 괴롭힘은 계속되었어요. 선배들은 자신이 할 일들을 저에게 맡겨놓고 제대로 못했다며 저를 간호사실로 불러서 괴롭히기도 했죠. 야, 정신머리 났어? 간호사가 장난처럼 보여? 그래, 그래. 신입 주제에 의사 꼬신다고 바쁘겠지. 병원 오자마자 여우처럼 꼬리나 치고 다니니 이런 실수를 하지.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의사들이 간호사를 진짜 사랑할 수 있나? 그래, 그것도 신입이 꿀 수 있는 꿈이긴 하다. 저는 아무 말도 변명도 못하고 억울해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간호사실 문이 열리더니 남편이 들어왔어요. 저기, 제가 지연 씨 좋아해서 그러는 거니 다들 오해하지 마세요. 지연 씨, 나오세요. 남편의 갑작스런 고백에 정말 가슴이 심쿵 하는 순간이었죠. 그 후 남편은 사실 저를 좋아하고 있었다면서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며 제안했고 저희는 커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간호사 경력이 차게 되면서 선배들의 괴롭힘도 차차 줄어들었고 소아과에서 일반외과로 과도 이동했어요. 그렇게 2년간 만나면서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돌부처라며 그렇게 무뚝뚝한 사람인 줄만 알았던 그는 제 앞에서 애교도 떨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줬고 저희는 2년간의 연애를 마치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신혼생활은 그야말로 꿀이 뚝뚝 떨어질 만큼 행복했어요. 간호사 직업 특성상 교대 근무가 많았던 저는 병원에서 밤을 보내는 날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한 지 2달 만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배가 불러오면서 잠깐 병원을 휴직하고 집에서 쉬면서 출산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병원에서 돌부처로 불렸지만 저에게만큼은 애교덩어리 남편이었어요. 아이를 가진 후에는 사람이 이렇게 자상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헌신적이었어요. 제가 입덧부터 심해서 아기를 가지고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임신에서도 튼튼하게 지내다 출산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임신 기간이 참 힘들었습니다. 저한테는 여동생이 하나 있어요. 서울에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 소식을 들은 동생이 집에 와서 제 출산 준비를 도와주게 됐어요. 시험 준비나 열심히 하라고 했지만 하나뿐인 언니가 출산하는데 이 정도 시간은 낼 수 있다며 힘들었던 기간에 힘이 되어줬습니다.
동생이 도와준 덕에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고, 아이를 돌보는 게 몸이 힘들긴 했지만, 정말 너무 예쁜 내 새끼 키우는 맛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동생은 그의 공무원 시험에 떨어졌어요. 왠지 그게 제 탓인 것 같아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저희 집이 좀 어려워서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시험을 치를 여건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제 동생에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다음 시험 준비하라며 매달 용돈도 주면서 지원했고, 굳이 방 얻어서 나가지 말고 우리 집에서 시험 준비하라며 제 동생까지도 배려해줬어요. 저는 제 가족까지도 잘 챙기는 남편 모습에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남편은 퇴근 후엔 소아과 의사답게 아이 케어를 정말 전문가처럼 했어요. 퇴근 후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봐주면서 제 복직 준비도 할 수 있게 도와줬죠. 남편과 같은 병원에 근무하는 건 사람들 보는 눈도 있고 좀 부담스러워서 다른 병원으로 지원해서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병아리 간호사가 아닌 경력 4년차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야간 당직하는 날에는 동생이 공부하고 돌아와 아이도 돌봐줘서 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과 동생은 많은 시간을 집에서 함께 지내다 보니 보통 형부 처제 사이라기보단 거의 친구 사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친해졌어요. 저도 제 동생과 남편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정말 좋았고요. 하루는 퇴근 후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팬티 차림으로 동생과 맥주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해도 처제 앞에서 팬티 차림이 뭐냐고 제가 잔소리를 했는데 남편은 뭐 매일 보는 사이인데 팬티 차림이 뭐 어떠냐고 허허 웃더라고요. 최근 둘이서 술 마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스킨십도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 절대 그럴 일 없겠지만 신경이 좀 쓰이던 차였어요. 제가 야간 당직 후라서 좀 예민했나 싶기도 했지만 육감이었던 건지 뭔지 모를 찜찜함이 남아있었죠. 동생이 집에 들어와서 산지 6개월 정도 됐을 무렵 어느 날 제가 야간 근무하고 퇴근해서 아침에 집에 왔을 때 남편은 오늘 진료 후에 병원에서 세미나 준비할 게 있어서 집에 못 들어올 것 같다며 기다리지 말고 자라고 말하고 출근했어요. 저는 곧 남편의 생일도 있고 전 직장 동료들도 오랜만에 볼 겸 낮 동안 아이 봐주는 이모님과 남편을 위한 서프라이즈를 준비했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초밥에 커피도 잔뜩 준비해서 저녁에 병원을 방문했죠. 출산 이후 처음 방문하는 거라 다들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출산하고 더 예뻐졌다며 비결이 남편 사랑이냐는 농담도 하고, 힘들고 많이 울었던 첫 직장이지만 오랜만에 보니 다들 반갑고 친정에 온 느낌이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소아과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배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선생님 어제 세미나 끝내고 하루 쉰다고 오늘 오픈해주셨는데 내가 잘못 알았나? 순간 머리가 띵해지더라고요. 분명 오늘 아침에 출근했고 세미나 준비 때문에 못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세미나는 끝났고 오늘 오프라고? 차마 모르고 왔다는 소리를 할 수 없었던 저는 알죠 알죠. 선생님들 보러 온 거죠. 남편 집에 잘 쉬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이상한 변명 같은 말을 하고 병원을 나섰고 집에 오는 길에 진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마음이 복잡한 일이 있어 낚시를 갔나 생각도 했지만 낚시 갈 때는 항상 저한테 말하고 갔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아직 동생도 안 들어와서 이모님께서 아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이모님을 빨리 퇴근시켜드렸고 동생한테 전화하니 통화가 되지 않아서 걱정하며 기다렸어요. 결국 둘 다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이상한 기분들은 자꾸 무언가를 의심하게 만들더라고요. 절대 그럴 일 없을 텐데 그런 의심을 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의심이 되는 건 풀어야죠. 다음날 티내지 않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자기 어제 세미나 준비 잘했어? 병원에서 하루 종일 있는다고 고생했네. 집에 초밥 만들어놨으니 먹고 쉬어. 응, 어제 세미나 준비 잘 끝냈어. 오랜만에 세미나 준비하니까 피곤하더라. 퇴근하고 봐.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굳이 열려고 하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남편이 정차하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고 잠시 뒤 여자가 차에 탔는데요. 바로 제 동생이었어요. 그 둘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고 그 둘의 대화는 제 귀를 의심하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형부, 언니한테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세미나 준비한다고 했지 뭐. 걱정하지 마. 네 언니 그런 걸로 의심 안 해. 아, 빨리 받아보고 싶다. 형부 속쪄서 자고 갈 거죠? 응, 오늘 병원서 밤샌다고 했으니까 자고 들어가도 괜찮아. 오늘 밤에 각오해. 아, 뭐야 형부, 은큼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속초는 뭐고 자고 가는 건 또 무슨 소리지? 왜 나한테 말도 없이 내 동생이랑 속초를 간 건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정말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블랙박스에는 팔짱을 끼고 호텔로 함께 들어가는 둘의 모습도 찍혀 있었고 그걸 보는데 손이 덜덜 떨리고 정신을 놓을 지경이었습니다. 도대체 둘이 어떻게 이런 상황까지 온 건지 결국 집 거실에 설치된 아이 확인용 CCTV까지 돌려보게 됐죠. 아마 그동안 제 스스로 믿고 싶지 않아서 확인하고 싶지 않아서 안 돌려본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은 제가 야간 근무 때마다 거실에서 술을 마시면서 놀고 있었고 점차 최근으로 올수록 스킨십 강도는 진해지더니 심지어 거실에서 성관계까지 가지고 있더군요. 옆방에선 우리 아이가 자고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어떤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웃고 있는 우리 딸을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고 아이를 안고 한참 울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저를 농락한 이 년놈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3, 4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야간 근무인 날 병가를 내고 집으로 갔고 여전히 남편은 속옷 차림으로 제 동생과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갑작스런 저의 귀가에 둘은 놀란 눈치였고 마치 불륜 현장이라도 들킨 양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더라고요. 언니, 오늘 야간 근무 아니야? 왜 이 시간에 집에?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듯한 동생의 반응에 저는 동생의 귀싸대기를 때려버렸어요. 남편은 저보고 왜 이러냐며 처제가 뭐 잘못한 거 있느냐며 깜짝 놀라서 저를 막았어요. 야, 이 개새야. 너는 세미나 준비한다는 놈이 전현하고 속초를 놀러 가냐? 언제까지 내가 바보처럼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 그게 아니라 처제가 시험도 다가오고 마음도 싱숭생숭하다고 해서 바람 쐬주러 간 거지. 딴에는 그 순간에도 변명거리를 찾아서 주절되는 남편의 모습이 가증스럽더라고요. 끝까지 변명을 해대는구나. 너는 처제가 마음이 싱숭생숭하면 같이 놀러가서 호텔 가냐? 아주 팔짱 끼고 난리도 아니더만. 너희 여기 거실에 CCTV 있는 거 모르니? 둘 다 바보야? 너희가 거실에서 무슨 짓을 한지 여기 다 찍혀 있어. 그거 알아? 너희가 더 잘할 텐데. 그제야 모든 상황이 파악한 듯한 동생은 모든 걸 제 남편 탓을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게 아니라 형부가 그런 거야. 나는 그럴 생각 없었어. 형부가 자꾸 용돈 주면서 언니한테 말하지 말고 성욕만 같이 풀자고 그래서 술결에 나도 모르게 그런 것 뿐이야. 처제, 그게 무슨 말이야. 처제가 먼저 요즘 적적하다며 술 마시자고 했잖아. 용돈 달라고 저녁마다 야한 옷 입고 꼬실 게 누군데 그걸 나한테 덮어 씌워? 저를 앞에 두고 둘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바닥을 보여주더군요. 그 모습을 더 보는 건 참 세상 기막히고 역겨워서 일단 두 인간 모두 집에서 내쫓아버렸어요. 남편은 자기가 순간 눈이 돈 것 같다면서 아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면서 집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지만 자기 딸을 바로 옆방에 재워두고 처제와 그 짓거리를 한 남편과는 아이를 봐서라도 저런 인간과 더 이상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혼 소송 준비를 했습니다. 동생에게는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걸었어요. 이런 와중에 제가 더 상처받고 기가 막힌 건 친정 부모님의 태도였습니다. 동생을 불륜 상간녀로 만들고 싶냐며 네가 언니로서 용서를 하라더군요. 오히려 저에게 독한 년이라면서 소송을 취하할 것을 요구했어요. 제 입장에선 지금 지 언니 남편이랑 노란한 년을 간통죄가 없어져서 감옥에 못 집어넣는 게 아쉬운데 부모라는 인간들이 하는 소리가 언니로서 봐줘라. 정말 내 부모니까 조금 남아있던 온갖 정이 다 떨어지면서 부모님 얼굴 꼴도 보기가 싫어졌어요. 저 맞이랍시고 대학 다닐 때부터 알바하면서 학비 충당했고 친정의 생활비며 용돈, 동생 학원비까지 다 지원하며 살아왔는데 막상 이런 일 터지니 제 상처를 보듬어줄 생각은 안 하고 네가 언니니까 평생 부모가 저런 식이었으니 제 삶이 책임감으로만 가득했나 봐요. 그때 깨달았죠. 다 필요 없는 거였어요.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부모님의 연락도 끊었죠. 그제야 친정엄마는 갑자기 생활비를 끊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느냐며 동생 공무원 시험이고 뭐고 머리 빡빡 밀어서 집에 가둬놨다고 제발 위자료 소송이라도 취하해달라면서 이제 와서 싹싹 빌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니 걸린 줄 아는 건 나를 낳은 부모라도 같았나 봅니다. 저는 용서라는 그걸 할 만큼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동생은 공무원 시험 포기하고 제 위자료 갚기 위해 공장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주기로 했고 아기 양육비와 생활비를 매달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선 처제와 바람나서 저와 이혼했다는 사실이 소문나면서 돌부처가 타락했다며 사람들이 입방하여 오르내렸죠. 제가 죽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기까지 했어요. 안 그래도 사람들과 부침성이 없었던 사람이라 결국 병원을 그만두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믿었던 인간들의 배신으로 제 인생은 정말 혼돈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다 잊고 살 수는 없겠지만 지난 일들 돌이켜볼 여유는 생긴 것 같아요.
나쁜 일을 하고도 자기가 떳떳한 것 마냥 잘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남편과 동생을 보면 인생이란 게 다 불공평하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인과응보죠, 뭐. 딸과 둘이 사는 세상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커가는 예쁜 딸이 방긋 웃는 모습을 보면 하루의 피로도 풀려버리네요. 두서없이 써내려간 글이지만 격려와 용기를 주셨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